사람들은 5,000년 동안 금을 돈으로서 쓰여왔고, 사실 지금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최고층에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거의 20%가 넘는 금을 실물로 직접 국가들이 중앙은행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이화폐는 태생부터 가치가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화폐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를 100년치 데이터를 보면 내내 오르기만 해요. 뭐든지 세상에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런 상황, 화폐가 신뢰를 잇는 상황일 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 금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 맞아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랑은 좀 달라요. 안전자산은 보통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변동성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기 때 오른다. 금은 한번 오를 때 적게는 9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했어요. 지난 100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전 데이터로 가면은 막 조 단위로 상승해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1조 배 상승을 했고요. 로마 시대 때 가면은 몇천 배, 막 몇만 배 상승했던 역사는 진짜 많거든요. 금값은 위기가 오면 떨어져요. 왜 우리는 그동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렀을까?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금값이 정해지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소가 런던에 하나 있고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런던 금시장과 뉴욕 상품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각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이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하면서 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가격, 그게 뭐 지금은 우리가 흔히 뭐 금 가격 하면 트로이 온스당 3,000불이다 하는 그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와 런던 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플러스 환율까지 곱해야 우리나라 금 가격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은방 갔을 때 뭐 금값이 얼마예요? 해서 뭐 30만원이요, 뭐 50만원이요, 6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국제 금시세 곱하기 환율, 거기에 이제 뭐 각각 뭐 업체의 마진이나 유통비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본질적으로 간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런 거겠죠. 매수자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매도자가 많으면 값이 내려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가장 많이 받는 건 제가 이번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거든요. 왜 그런 거 하면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어요. 금 자체가 돈이어서 이걸로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금 집에 많이 있는데 이거 들고 있어봐야 보관도 불편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 할 때, 이제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 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이자를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보통 종이화폐가 탄생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금 자체도 돈인데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알고 있는 이 화폐도 있잖아요. 뭐 원화나 달러 같은 거,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은행에 넣어주면 그래도 1년에 이자를 뭐 4% 정도 준대요. 근데 이걸 금을 사두면 그냥 금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금값도 요즘에 뭐 변반찮은 것 같고 굳이 금 살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두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금을 찾냐면, 내가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4% 받았는데 물가가 10%가 올랐네? 그러면은 짜장면 가격은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되는데 내 돈 10,000원은 10,000원에서 1,400원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600원만큼 손해를 본 거를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이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졌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을 가요. 예금도 안 하고 현금도 안 갖고 있으려고 해요. 다들 실물을 찾아 떠납니다. 뭐 그래서 사재기 현상, 막 마트에서 사재기 현상 같은 것도 이런 시기에 보통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원자재들을 미리 사놓으려고 해요. 막 석유나 그런 이제 귀금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으려고 하고, 이제 투자기관이나 중앙은행들은 뭐 원유를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시기에는 금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들이 다 같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가장 빛나는, 왜냐면 뭐 원유나 이런 것들은 보관도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금은 그냥 5,000년이 지나든 5만 년이 지나든 그 자체로 뭐 썩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자산이 또 이런 시기의 금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금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값이 싼 나라에서 금을 사오는 거 사올 수 있어요. 예,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이제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금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금값이 싼 데는 보통 그런 국가는 우리나라랑 FTA 협정이 안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이중계층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불법적인 금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금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양분화된 시장에서는 그 양분화된 금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홍콩이라고 쳤을 때 홍콩의 이중계층 금 시장, 이제 여기서 불법 금 시장의 금이 유독 싸다라고 하면 그걸 싸게 금을 사서 우리나라로 갖고 오기만 하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1kg당 뭐 100만 원씩 남는다라고 하면은 10kg만 가져오면 1000만 원이잖아요. 이 바다 한 번 건너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거 사람 10명만 쓰면 1억을 버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뭔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 금이라는 거는 국가마다 수요와 공급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국가는 워낙 그 인도의 힌두교 신 중에 그 부와 풍요를 뜻하는 신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의 상징이 또 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축제 기간 때는 금의 수요가 폭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히 금을 찾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이 각 국가마다 다르니까 그 국가마다 금값의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할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면 좋지만 FTA 협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끼리는 이제 그런 관세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보통 밀수를 많이 해오고 밀수가 많이 나간다. 우리나라도 사실 밀수 많아요. 뭐 뉴스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뭐 밀수 엄청나게 막 관리한다, 뭐 거기 관세청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런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금은 안전자산이 맞아요. 근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랑은 좀 달라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보통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변동성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기 때 오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금은 전체 자산으로 따지면 다른 자산군들 중에 일일 변동성은 가장 낮은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금값 한번 오를 때 뭐 적게는 9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했어요. 지난 100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전 데이터로 가면은 막 조 단위로 상승해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1조 배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가면은 막 몇천 배, 막 몇만 배 상승했던 역사는 진짜 많거든요. 금값이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안전자산이 맞냐 하면은 일반인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아니다, 알 수 있고, 두 번째, 위기 때 오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 가격이 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1929년 대공황 때는 금값이 근본이제라는 그것 때문에 금값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그때 만약에 금값이 고정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금값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즉, 금값은 위기가 오면 떨어져요. 근데 변동성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기 때 오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동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렀을까? 그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금은 제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5000년 동안 금을 돈으로서 쓰여왔고, 사실 지금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최고층에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거의 20%가 넘는 금을 실물로 직접 국가들이 중앙은행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아직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금이라는 게 보관도 불편하지, 이거 뭐 잃어버릴까봐 도난의 위험도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이화폐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종이화폐의 문제는 뭐냐면, 종이화폐는 태생부터 가치가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이화폐는 계속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요.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통화량, 그러니까 화폐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를 보면 줄어드는 게 거의 진짜 100년치 데이터를 보면 거의 줄지 않고 내내 오르기만 해요. 그러면 뭐든지 세상에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발행된 화폐의 양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에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보통 한 30년에 한 번, 40년에 한 번 터지다 보니까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잊고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 화폐가 신뢰를 잇는 상황일 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 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을 그 자체로 돈으로서 썼고 이걸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화폐가 조금만 많아져도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물가가 막 치솟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위기하면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하면 금이니까 위기는 금이다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렀던 건데, 정확히 말하면 위기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물가가 상승하는 위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보면은 물가 상승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이요. 물가가 상승하는 위기가 있고 물가가 하락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건 뭐 IMF부터 시작해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게 다 디플레이션형,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위기가 온다 해서 나 금 샀는데 왜 금값이 떨어지지? 이런 아이러니를 그래서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음 위기를 맞게 될 거를 보면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한번 높은 인플레이션을 맛봤어요. 거의 9%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맛봤고, 여기서 이제 다음 위기가 올 때 또 똑같은 화폐 발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를 겪을 리스크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GDP 나우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4%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상향을 했거든요.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금 가격이 이것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금 가격이 더 무섭게 오르는 이유는 다음 위기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금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클, 금은 한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고 그 기간 동안 대략 한 10배 정도 오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정확히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까를 계산하는 공식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2400년 동안 금 가격의 폭등 사이클을 다 분석해보면 나오는 건데, 금이 그 자체로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대신 쓰고 있는 이 화폐가 발행된 양만큼 금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이게 역사 2400년 동안 매번 반복되거든요. 미국이 발행한 화폐량이 한 5200조 정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진 않는데, 하여튼 미국이 발행한 그 본원 통화의 량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 8133톤, 이거를 나눠보면 금 가격이 온스당 21,000달러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도 그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 1930년대도 그만큼 올랐고, 1970년대도 그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대도 당연히 그만큼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 가격으로 따지면 트로이 온스당 21,000불, 그 다음 원화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그때 만약에 환율 문제가 크게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위치해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유소마다 기름값 다 다르듯이 금은방마다 금값이 다 다른 이유는 유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업체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마진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금은방은 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리스크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금을 40만원에 샀어요. 근데 원래 우리 도매업체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40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손님으로부터 40만원에 샀을 때 4천원만큼의 마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금이 40만원에 산 이 금이 일주일 동안 안 나간다. 우리는 한 달에 손님이 한 3, 4명 와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손님이 와서 사갈까 말까다 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만약에 금 가격이 1%만 떨어져도 이 금은방 주인은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적은 금은방일수록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이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손님께서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금은방을 몇 군데라도 꼭 발품을 팔고 구매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요런 몇 가지 이제 요소들 때문에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큰 곳도 있고 되게 적은 곳도 있어요. 이게 적을수록 거기가 금을 싸게 파는 거고 또 비싸게 매입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군데라도 발품을 팔아 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구매할 때 되게 효율적으로 구매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실질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내용들을 막 쉽게 다 이해해서 투자에 접목시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초보자들도 금을 투자하면서 상승 사이클을 예측하고 잘 투자하고 또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주식 투자 전략 중에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모멘텀 투자라고도 하는데 이 투자 전략이 거의 200년의 역사 동안 입증된 방법이에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할 때만 그 상승 추세 동안 투자를 하고 하락 추세로 바뀌면 바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정의를 해봐야겠죠. 상승 추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어떤 그 스포츠 스타를 예를 들 때 야 손흥민 요즘에 완전 상승 추세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최근에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나 그 다음에 이런 투자 자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더 높으면 이건 상승 추세로 바라보고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더 낮으면 이건 하락 추세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일 때만 투자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하는 전략, 이런 아주 단순한 전략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 다음에 원자재나 금에서 모두 다 모든 시장에서 다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이거는 데이터를 백테스트 해보면 가장 빠르게 이해하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금이라는 자산에만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금은 추세성이 매우 길고 그 다음에 분명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한번 오르면 그냥 내내 올라요. 그리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20년 동안 마이너스 70%의 하락률이 있을 정도로 또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한 50년에서 60년 정도의 데이터, 그때가 이제 금 가격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이 1년 전보다 지금 금 가격이 높을 때만 투자하고 낮을 때면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하면 거의 상승 추세일 때만 사고 매도하는 일이 쭉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매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만 매도를 해도 이게 뭐 머리다는 아니지만 거의 어깨 부분에서 팔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상승 추세라고 판단돼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그게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2029년에서 30년이 됐든 그때쯤에 어쨌든 고점 부근이 오면 다시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때 매도하시면 그래도 거의 머리 부근, 머리는 아니고 어깨 부근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전략 하나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금을 싸게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제품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액세서리보다는 골드바가 더 저렴하고요. 골드바보다는 덩어리금이라고 하는 그냥 금 덩어리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가 액세서리를 투자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가치는 그러니까 그런 사용 가치가 있다 뿐이지 실제로 투자 효율 면에서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골드바를 사는 것보다 덩어리금을 사는 게 나중에 팔 때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금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 진짜 금을 한 몇 년 동안 투자해보면서 금엔 통달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골드바를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리지만 나는 금 좀 처음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데 라고 한다면 금 덩어리금을 좀 더 추천드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인비도 거의 없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딱히 붙어있는 부분들도 아니다 보니까 덩어리금을 사면 웬만해서 막 내가 진짜 어디 가서 호구당했다 하는 그런 업체에서 산 게 아닌 이상은 덩어리금을 사면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투자 효율 면에서 이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또 효율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이긴 한데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겁니다.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 뭐 구구스 뭐 이런 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귀금속을 중개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스테커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데서는 판매자가 금을 가져오면 그 금을 감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중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골드바들이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뭐 한국 조폐공사 것도 있고 이제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의 골드바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골드바들마다 프리미엄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거래할 때는 그런 적정 가격에서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골드바로 사든 덩어리금으로 사든 뭐로 사든 살 때 팔 때 가격이 같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하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비싸게 팔고 종로라 그래서 다 저렴하게 팔고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종로에서도 정말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뭐 비싸게 판다던가 아니면 소비자를 막 호구치는 업체들도 당연히 있겠죠. 지방이라 그래도 되게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곳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방보단 종로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 회전율 자체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특정 그렇게 좀 정직하지 않은 업체를 빼고 대부분은 다 가격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도 발품 파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지방은 아무래도 손님이 이제 회전되는 그런 속도가 종로보다는 많이 느린 편이다 보니까 살 때는 좀 더 비싸고 팔 때는 좀 더 저렴하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까지 왔다 갔다 비용까지 다 따지면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 종로에 또 정직한 업체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게 사면 낫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더 좋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는 종로랑 비교해서는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종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은방을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제품을 살 건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금은방에 가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게 금값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품마다 공인비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공인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 금은방마다 금값을 부르기 나름이고 공인비도 그냥 부르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금값을 오늘 50만 원인데 48만 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인비에서 2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더 붙여 팔면 그러면 사실은 이 금은방이 3만 원 더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산다라고 할 때 뭐 팔각체인 팔찌 남자 거 뭐 20돈짜리 이거 공임까지 총 다 해서 얼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은방을 몇 군데 발품을 판다라고 할 때 가격 장난을 친다던가 뭐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말로 이렇게 좀 돌려 말해서 이제 오히려 싼 것처럼 포장하지만 나중에 결제 안 되는 더 비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제품과 그 다음에 돈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서 말할 때 공인까지 다 해서 얼만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러면 호구당할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금값이 제가 300만 원 갈 거다, 400만 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이제 금 투자해서 내가 막 내 인생 바꿔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의 기전은 금값이 7배 오를 거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황적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현금을 보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내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는 금을 보유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금에 대해 알아가면서 확신의 정도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 금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전체 자산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일부분의 현금은 남아있죠. 이거는 다시 또 금으로 치환될 거긴 한데 저는 현금이 생기면 다 금으로 사고 현금이 생기면 다 금으로 사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금이랑 은을 같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은도 또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 저는 저만의 투자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2029년,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금가격이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10% 정도부터 차근차근 확신의 정도가 늘어남에 따라 비중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